그것 때문에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이 살아난 것은 경영수지가 호전돼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국제금융자본들은 일본이 엔저정책 8번이나 펼쳤는데 다 실패한 걸 알아요.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본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수도 있어요. 처참하게 붕괴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 경기를 따라잡았어요. 202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2년 전에 이미 따라잡았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보면 일본 경제 살아났다는 얘기들을 사방에서 해요.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연 일본 경제가 살아났을까요? 일본은 지난해 2024년 성장률이 0.1%예요. 성장률 0.1%가 살아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일본의 경제는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5년 동안 초장기 정체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불과해요. 물론 일본 주식시장은 1980년대 말에 4만에 육박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추락해서 한때 7,00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4만을 뛰어넘었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고 전부 다 환호를 했었고 일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행복했겠죠. 그것 때문에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본 주식시장이 살아난 것은 일본의 기업들의 경영수지가 호전돼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엔캐리 자금 때문에. 엔캐리 자금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엔캐리 자금이 뭐냐면 국제금융자본들이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0.25%예요.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국제금융자본들이 일본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 금리도 높고 주식시장도 호조인 또 달러도 강세인 미국 등에 투자하는 걸 엔캐리 자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국제금융자본들은 일본이 엔저정책 8번이나 펼쳤는데 다 실패한 걸 알아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려놓으면 다시 시장에 낮췄고 또 올려놓으면 또 낮췄고 그런 일을 8번 반복했으니까 장차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엔캐리 자금은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이게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차손을 해칭을 한 게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거예요. 엔캐리 자금만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금융자본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겨요. 외국에 투자했던 엔캐리 자금이 그쪽은 환차손이 생기는데 이게 서로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칭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진짜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엔캐리 자금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서로 청산이 이루어져요. 바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수도 있어요. 처참하게 붕괴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도에도 전년도보다 30%나 증가했어요. 따라서 일본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서 지금 엔화 환율이 달러당 한때 160엔대를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기 부재는 더욱 심화됐고 여기에 따라서 고환율 정책의 힘은 점점 약해졌어요. 정책의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지금은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140엔대로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건 뻔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은 틀렸어요. 현실은 반대란 말이에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일본도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자만심, 자신감이 지나치게 강해요.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8차례나 고환율 정책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일본 경제를 못 살려냈으면 거기에는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친 자만심? 이런 게 그 반성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 관료들이 무능 아니에요. 경제 이론이 무능해서 그래요. 경제 이론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은 그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수출품은 일본 내 비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난은 심화되죠.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수출업체는 환전을 할 거 아니냐. 그 환전한 돈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뭘 모르냐 그러면 물레방을 한번 돌린 물은 그 자리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경작에 그런 운동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수 흑자가 즉각 해외로 유출되더라도 그걸 환전한 돈은 일본에 남아있으니까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물레방을 한번 돌린 물은 그 현장에서는 전혀 힘이 없다니까요. 경제를 돌리는 힘이 없어요. 운동에너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학에는 그 개념조차가 없어요.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 경기를 따라잡았어요. 202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많아요. 2년 전에 이미 따라잡았어요. 그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럼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를 다시 따라잡을 수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일본은 지난 3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가 경기가 극단적으로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일본 국가 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따라잡겠다? 물론 한국 경제도 2009년도부터서는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작용 후유증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모가 일본이 더 커요. 그래서 일본이 당분간은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엔화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일본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성장률도 높아져서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질 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다시 환율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만 해도 GDP 5.8%예요. 계속해서 떨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5에서 10% 떨어진다 그러면 6년? 10년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본 경제는 우리 경제를 앞으로 전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은 세계 최강이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의 경제 정책이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발휘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고환율 정책이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환율이 상승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은 환차손을 입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환차손 입게 되죠.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금융자본은 우리나라를 이탈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자본도 달러는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환율이 높으면. 그러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을 시켜요. 통화량이 수축이 되면 통화는 우리 몸에 그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혈액이 갑자기 줄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내 몸의 여러 기능들이 악화되잖아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통화량이 수축되면 생산, 고용, 투자 이게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런 상식적인 추론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반드시 경제난을 겪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등등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아요. 이런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패했던 엔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은 엔저 정책 8번 펼쳤는데 경제는 점점 심화됐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한번 전환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이 반대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경제 관료들이 쉽게 경제 정책을 전환을 못 시켜요. 우리 이 역사에서는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도 호조했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커졌고 그리고 경제도 호황이었던 사례가 두 번 있어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중반만 말씀드리자면 2001년 말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7년 10월에는 907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약 45%가 절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무려 2.5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7%예요. 예년에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또 그 사이에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커졌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2001년 말에 $100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7년 10월에는 97,700원밖에 못 벌어요. 기업 망하게 생겼잖아요. 기업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100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50짜리 개발했었어야 했고 200달러짜리 추가로 개발했어야 겨우 살아남았어요. 기업들의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우리 수출을 급증을 시켰고 경상수지 흑자도 키워놨고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 성장력을 키워놨던 거예요. 그런 모범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정책을 펼쳐야지. 왜 일본에서 8차례나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걸 반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고환율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의 하락을 압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출품 우리 돈으로 만들었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예요, 지금. 그게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한 그 마음인데, 이거는 경제학이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관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제발 이론이 틀렸으면 좀 이론을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제 전문가들, 언론, 그 일반 국민들도 IMF 위기라는 말을 자꾸 써요. 그때 심각했죠.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 그러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IMF가 그 외환위기를 초래했어요? IMF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IMF 위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외환위기라는 게 뭐죠?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터진 사태 아니에요. 그 외환보유고는 왜 고갈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누적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35억 달러예요. 90년대 중반에 외환보유고보다 2배가 더 많았어요. 당연히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급증했을까요? 국내 경기가 과열돼서 그래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던 거예요. 그럼 왜 경기가 과열됐겠어요? 우리 정부가 1993년 말에 경기를 살린다면서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를 시켜요.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근데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하강할 조짐을 보이니까 1994년 말에 재정 지출을 무려 43%를 증가를 시켜요. 당연히 경기가 과열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화폐 발행을 증가시킨 당국자, 재정 지출을 그렇게 크게 증가시켰던 당국자가 외환위기를 일으킨 책임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IMF를 탓해요? 당연히 IMF 탓하면 좋죠. IMF 이기하면 IMF가 우리 외환위기를 초래했어. 이런 판단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IMF를 일으킨 정작 당사자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당국을 비롯해서 어용 경제학자들이 그 용어를 만들어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걸 지적을 안 해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반성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는 반복이 돼요.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 IMF 위기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어요. 당시 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아니 20년 안에만 외환위기를 극복해도 다행일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외환위기라는 거 그만큼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1999년 말 외환보유고가 무려 522억 달러로 증가를 해요. 과거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고보다 무려 2배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외환보유고 고갈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98년은 외환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해요. 근데 99년에는 성장률이 11%를 넘어가게 되고 99년에도 99%를 넘어가요. 가장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의 부작용과 후유증도 빈부격차 확대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어요. 근데 IMF 얘기라는 거예요.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해줘서 외환보유가 고갈돼서 수출 수입이 완전히 고갈돼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을 IMF가 막아줬잖아요. 고마운 존재인데 IMF가 마치 외환위기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경제 호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난을 초래한 원인이 뭔가를 알면 금방 그 타겟층은 발견해낼 수가 있잖아요. 고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난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경상수식자는 대규모니까 환율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들 미국에 있으면 환차손 생길 거 아니에요. 국내로 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국내 금융자본만 돌아오냐? 아니에요. 국제금융자본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환율이 지금 1,460원대에서 1,000원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환차익만 46%예요. 환차익이 46%인데 어떤 투자 수익이 그보다 높겠어요. 그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국내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촉진을 해요. 투자, 고용, 성장을 촉진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국민들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부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또 국제 경쟁력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국제 경쟁력이 높으면 성장 잠재력도 높아요. 우리 지금 만성적인 국제수 흑자잖아요. 지난 한 해에만 GDP의 5.8%의 경상수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장률은 5.8% 이상이 돼야 한다고요. 경상수 흑자에 의해서만이라도 이게 경제학의 소득이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 겨우 턱걸이했어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언제라도 우리 성장률은 5%,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또 경기 과열이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겠지만은 성장률이 한 6%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예요. 이게 5년 후에는 6만 달러 넘어가요. 10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어가요. 그럼 우리 국민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집니다.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우리 경제는 바로 살아나요. 설령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금융이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진행하는 게 금융위기인데 그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당연히 그걸 차단해내고 오히려 경기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걸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만 홀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금융자본이 무려 1,200억 달러예요.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만 따져서 그래요. 또 다른 나라에 투자한 금융자산도 엄청 커요. 우리나라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경상수지의 누적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4천억 달러 남짓은 외환보유고로 우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8천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순회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총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 우리가 빌려온 돈,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 이걸 다 제하고 순해외 금융자산만 무려 8천억 달러예요. 환율이 떨어져 봐요. 그것만 돌아와도 얼마든지 국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성장률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면 혹은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의 힘은 약해질 거예요.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경상수 흑자가 워낙 많고 우리가 보유한 외환들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질 때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한 차선만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 수익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거의 천정에 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그 주식 투자하는 가구의 비율이 무려 60%예요. 이거는 대공황 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해요.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요? 1등, 2등, 3등, 4등 이런 주식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이 그만큼 높아져 있어요. 이미 천장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 그거는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4분의 3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3배가 더 커요. 이거는 일본 버블이 한참 부풀어 올랐던 1980년대 말과 그 비율이 비슷해요. 거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어요. 이 끝물에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봐요. 그 거품 꺼진다니까요. 그 피해 손실뿐만 아니라 환율이 하락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환차손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극단적으로 후퇴를 하게 돼요. 금융위기 터지면 무조건 마이너스 성장 가요. 반대 사례는 없으니까. 그러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하게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와요. 우리 1998년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1998년도 상반기까지 투자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98년 하반기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수십 배, 수백 배를 기록한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그게 다시 극복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은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금융위기 터지는 과정은 주식은 뭐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그러잖아요. 대공황 때는 380일까지 갔던 다우지수가 40일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40일에 떨어졌을 때 투자한 분들은 얼마나 큰 기회를 잡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 비율을 좀 확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걸어줘요. 제가 얘기로도 슬슬 피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쁘고 또 젊어진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 확증 편향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더라도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예측을 하게 되면 쉽게 행동에 옮겨요. 거의 반드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 과연 금융위기가 터질지 아닐지 이걸 스스로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해 초에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금융위기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들을 여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경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섭렵을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금융위기나 다른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 책에는 경제 병리학의 주요 임상 사례들을 거의 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예측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읽을 거리로도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경제 앞날을
특히 금융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셔서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